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해외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낭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행사를 맡은 안종숙 인사드립니다. 저희 ETV 문학 채널은 신앙송을 통해 온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신앙송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전국의 관광 명소를 찾아다니며 이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 문학 채널 제작진은 오늘 이곳 경상남도 남해 독일마을에 왔습니다. 이곳 독일마을에서는 오늘부터 사흘간 독일마을 맥주축제를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로 11번째 축제가 되겠는데요. 그 축제의 일환으로 이곳 남해 출신 시인 한 분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토크쇼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교육산업신문 대표이사 사장이시며 저희 ETV 문학채널 대표이신 김음식 대표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반갑습니다. 매월 이런 행사를 펼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온 국민이 신앙송을 즐기고 정말 아름다운 생활을 하고 모두가 착한 사람이 되도록 그날까지 계속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라에 신앙송가들이 넘치고 시인이 넘치고 깡패, 도둑놈, 사기꾼 이것들은 점점 이제 없어지고, 왜 없어지냐, 그 사람들이 도둑질 할 시간, 뭐 깡패짓 할 시간, 그 시간에 시를 외워야 돼요. 신앙송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자, 그렇게 돼서 깡패가 없고 도둑놈이 없고 사기꾼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면은 경찰관도 필요 없습니다. 경찰관 뭐 하겠어요? 신앙송이나 이게 시나 외우고 있어야 돼. 고두연, 늦게 온 소포 이런 거나 외우고 있어야지. 결국에 그렇다면 경찰도 없어지는 우리 대한민국, 검찰도 없어지는 우리 대한민국. 그날이 올 때까지 거의 뭐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매월 한 번씩 이 행사를 펼칠 예정입니다. 최근에 여기 교장 선생님도 한 분 와 계시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 그 어려운 교육대학을 졸업해서 선생님이 됐는데 몇 년 하지도 않고 왜 극단적 선택을 해서 죽어야 되느냐. 그보다 더한 사람도 다 살아남고 있는 이런 세상이 없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온 국민이 신앙송을 즐기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누릴 때까지 저희는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고두연 시인을 모시겠습니다. 많은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엄청난 무대 같으네요. 저희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어제 극전직하한 기온 탓에 어젯밤에 목감기가 좀 와서 평소에 비해서 목소리가 조금 더 섹시합니다. 이 점이 좀 안타까울 뿐, 시라는 게 가장 짧은 문장으로 가장 긴 울림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짧은 만남일지라도 아마 영혼은 가장 오래가고 또 울림이 긴 그런 만남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뜨겁게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한 분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분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소개는 이름 가나다 스님입니다. 먼저 강수미님, 그리고 황재무님 소개하겠습니다.
강수민님과 황지무님은 부부이십니다. 멀리 충청도에서 오셨습니다. 충청도 세종에서 오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님 그리고 마지스님 소개합니다. 김경희님과 마지스님은 경상북도 의성에서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민수님과 김태근님을 소개합니다. 김민수님과 김태근님은 경남 산청에서 오셨습니다. 오늘 지각했어요? 네. 제일 늦게 오신 거예요. 불쌍해요. 네, 두 분 모두 신앙송가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을 소개합니다. 이 남미숙 아노키 우정수님은 울산에서 오셨습니다. 오는 12월 말에 있을 예정인 관광명소 탐방 즉석 신앙송 13번째 대회는 울산 간절곶 해맞이 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남미숙님과 공동 개최 예정입니다.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공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은경님 소개합니다. 문은경님은 전라북도 전주에서 오셨습니다. 신앙송가이며 성악가십니다. 파페라 가수이기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숙경님과 이미숙님 소개합니다. 박숙경님과 이미숙님은 경기도 의정부에서 오셨습니다. 요즘 문학채널에서 열심히 신앙송 공부를 하고 있으며 매월 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변기리님 소개합니다. 네, 변기리님은 대전에서 오셨습니다. 대전에서 변규리 신앙송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강생이 모두 2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송미숙님을 소개합니다. 송미숙님은 저희 문학채널 리포터인데요. 매월 관광명소 신앙송대회 사회를 맡아주시고 계셔요.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미 이곳 남해 답사까지 다녀가셨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송영림님 소개합니다. 전주에서 학교 교장으로 일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방금 소개한 송미숙 리포터의 조카분이라고 합니다. 조카뻘이 아니고 진짜 조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모와 조카 사이. 네, 저렇게 큰 조카가 있어서 부럽네요. 다음은 신자희님 소개합니다. 우리 신자희님은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시인이시고요. 월간 시문학으로 등단하셨습니다. 우리 김웅식 대표도 월간 시문학을 통해서 40년 전, 그러니까 1983년도에 등단하셨는데요. 그 직접 후배라고 합니다. 선후배 관계시네요. 다음은 오후자님 소개입니다. 오후자님도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서양 화가십니다. 국전도 초대전도 다 하신 분인데요. 정말 그리고 만년소녀처럼 예쁘시지만 사실 곧 80이 되십니다. 얼마나 예쁘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보영님 소개합니다. 원보영님. 원보영님은 충남 아산에서 오셨습니다. 원래 박춘희님과 함께 올 예정이었는데요. 박춘희님이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오시고요. 지금 오늘 혼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1박 2일간 외롭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승래님 소개합니다. 이승래님. 이승래님은 이곳 남해 물건이가 고향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물건중학교를 졸업했다고 하고요. 현재는 부산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재능신앙송협회 부산지회 회원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히 고디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끼리 물미신앙송협회를 3년 전에 창립을 하였는데요. 바로 내일 3주년 기념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축하합니다. 다음은 이곳 남해에서 오신 남해 모스마 이종훈님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이종훈님은 남해 출신 고디언 시인이 서울에서 오신다고 하니까
열일 제끼고 달려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집은 남해지만 오늘 집에 안 갑니다. 우리랑 함께 외박합니다. 다음은 임수비님 소개합니다.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임수빈입니다. 오늘 참석자 중에서 연배가 가장 높으신데요. 신앙성에 대한 열정 많은 청년이죠. 옷도 보세요. 아주 청년처럼. 뒤에서 보면은 30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수빈님 고향은 저 북쪽 평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빛나는 청춘. 독일에서 오신 줄 알았어요. 다음 또 전우키님 소개합니다. 경기도 일산에서 오셨습니다. 저희 ETV 문학채널 마동이로서 언제나 동생들이 포근히 감싸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점심도 전우키님이 다 쌌어요. 우리 전체 든든한 마던 언니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소개가 안 된 분 있죠? 여기 늦게 아마 신청하셔서 누구죠? 손 들으셔야죠. 네, 김향수님 소개는 직접 하시죠. 제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하게. 네, 환영합니다. 우리 남해 독일 마을에 이렇게 신앙송으로서 함께 하게 됨을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름은 김향숙이고요. 현재는 보건진료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 살면서 우리 이순례 교수님과 고두현 시인님 남해 아들과 남해 딸 두 분 모시고 물민시 낭송협회를 3년 전에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잠잠하다가 김문식 대표님께서 이렇게 우리 남해 독일 마을에서 전국 신앙송회를 열어주시니 정말 이 계기로 해서 더욱더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 저녁을 벌써 이미 다 드셨죠? 맥주도 한 잔 건하게 드시고요. 그러면 네, 이제 건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건배사는 오늘의 주인공 고두현 시인께서 건배사를 하시겠습니다. 모두 잘 들어주십시오. 이 건배사는 다 마셔야 됩니다. 안 마시면은 30배 물러야 돼요. 자, 선창을 어떻게 하는지 일단 다 들으셨어요? 제가 처음 아닌 길 어디 있던가 당신 만나러 가던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곧이어서 그날처럼 이러면서 건배하시겠습니다. 다 채우셨죠? 처음 아닌 길 어디 있던가 당신 만나러 가던 그날처럼. 남해가 낳은 아름다운 시인 남해의 아들 고두현 시인을 모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유명 시인이 등장하니까요. 여기 콘스트 라운지가 더 환해지고 꽉 찬 느낌입니다. 당근입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그 토크쇼는요 아주 편안한 분위기로 할까 합니다. 우선 맥주 축제에 오셨으니까 모두 한 잔을 하시고요. 우리 또 고두현 시인께서도 일단 제 건데. 또 이런 영광을. 네. 자, 잔 채우세요. 네, 한 잔 마시고 우리가 지금 공연을 준비했는데요. 그거는 뮤지컬 공연입니다. 영화 황태자의 첫사랑 여러분 다 아시죠? 그게 원래 영화 제목은 더 스튜던 프린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황태자의 첫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상영이 되었는데요.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황태자가 하이델베르그 대학에 입학하여서 동급생 여학생을 꼬시는 장면이에요. 그 프로포즈하는 장면을 우리 다 같이 뮤지컬로 공연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공연 방법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음악이 나오면 시작을 할 건데요.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우리 김웅식 대표 나오세요.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김웅식 대표가 지금 영상 촬영 중이시지만
나오세요. 나와서. 그래서 오늘 뮤지컬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릴레이로 공연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연기를 가장 잘하는 사람에게는 현찰로 상금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합니다. Those bright eyes will shine, lovingly, longingly, soon into mine. May those lips that I read and sweet tonight enjoy my own lips drink, drink, let the toast start. Hey, young hearts never part. Dr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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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every true lover salute his sweetheart. Here's a hope that those soft lines will find.
Hearts in every heart. Drink, drink, drink. Let every true lover salute his sweetheart. 그러면 본격적으로 고두현 시인과 토크쇼를 진행하겠습니다. 남해가 낳은 남해의 아들 고두현 시인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보니까 가까이 진짜 이렇게 화면으로 보다가 영상으로 보다가 보니까 몇 살이야? 몇 살? 솔직하게. 39. 내 동생이야. 그러면 내 동생이고 내가 누나거든. 누나 불러봐. 너. 누님? 아니 누님은 싫고 누나. 누나? 근데 지금 우리 방청객들이 정말 우리 그 시인님을 보기 위해서 서울서, 아산에서, 울산에서 정말 많이 왔어요. 네. 그러면 우리 그 오늘 지금 여기 남해에서 원래 태어나셨잖아요. 예. 여기서 그래서 보니까 남해 그 시가 참 많아요. 예. 남해 시가. 저도 거기서 정말 좋은 시를 달달달 외웠는데 그 중에서 그 늦게 온 소포 있잖아. 예. 그거를 우리 앉을까? 늦게 온 소포는 왜 썼어? 늦게 온 소포는 사실 남의 유자 그러면 남의 유자가 못생겼어요. 못생겼는데 대신 향이 아주 좋아. 그래서 남의 유자 나무 한 그루만 있으면 학비 걱정이 없다 그래가지고 대학나무라고 불렀어요. 스님이 서울에서 이제 김응식 대표와 함께 제가 선후배관으로 신문사에 근무하고 있을 때 기자생활 초년병이었을 때예요. 그때 한겨울날 어머니가 그 유자를 큰 집에서 얻은 거예요. 근데 아마 9개였던데 10개 얻었으면 10개를 보냈겠죠. 근데 9개를 보냈는데 그게 너무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날 배달이 아주 늦었어요. 그래서 밤 늦게서 홍은동 산비탈 아파트로 배달이 됐는데 그 배달된 소포를 벗기다 보니까 뭐 내복도 나오고 뭐 이 장갑도 나오고 버선도 나오고 온갖 이런 게 나온. 요즘 생각하니까 뽁뽁이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오다가 뭉개질까봐 싸고 또 싸고 또 싸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보낸 소포를 풀다 보니까 아이고 마음이 울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따 정신 차려보니까 또 편지가 한 장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 그때만 해도 중세 맞춤법으로 약간 현대 맞춤법에 달리 써서 보냈는데 그게 고생 많았지야. 뽀볕이 풀리면 또 좋은 일도 아니겠나. 뭐 이러면서 사람이 다 지아래를 보고 사는 거라 이런 얘기를 써 보내주셨는데 와 그거 보니까 그냥 코팅이 시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새벽에 대학 노트를 끄집어 당겨가지고 즉석에서 쓴 시가 늦게 온 소포 그 시였고 아마도 한 자리에 앉아서 그대로 쓴 시는 이게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신앙송가들이 많이 낭송합니다. 그렇죠. 정말 사실 그 엄마의 생각 그거를 고스란히 담은 시인데요. 네. 그리고 또 물미해안에서 보내는 편지는 그건 또 누가 누구에 쓴 것처럼 그렇죠? 편지로 쓰셨던데요. 예. 정말 아름다운 시인데 그 시는 또 어떻게 쓰신 물미해안에서 보내는 편지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그 시는 물미해안이라는 데가 여기 물건리에서
미조항까지 앞 글자를 따서 물, 미, 해안도로를 얘기하는 건데 어느 날 그 물미 해안도로를 가을에 도는데 바닷물하고 단풍 든 나무하고 너무나 가까워서 지나가는데 물에 단풍이 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한 구절을 건졌죠. 저 바다 단풍 드는 거 보세요. 아 잠깐. 이게 첫 우리 수절인데. 그럼 시를 한번 읊어주세요. 그 시를 이거는 기억하실까요? 이거는 못 외워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우리 여기 지금 다시 낭송가들이 오셨습니다. 예, 좋지요. 이 시를 가장 좋아하고 낭송을 하실 분 한번 누가 해보실까요? 좋습니다. 네, 이- 물미 안에서 보내는 네, 편지 한번 낭송을 낭송을 해보시죠. 들어볼까요? 오늘 제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물미 해안에서 보내는 편지. 고두현. 저 바다 단풍 드는 거 보세요. 낮은 파도에도 멀미하는 노을. 해안선이 둘러앉아 머리 풀고 흰 목덜미 말리는 동안 위풍에 말려 올라가는 단풍 치맛단 좀 보세요. 남해 물건리에서 미조항으로 가는 30리 물미해안. 허리에 낭창낭창 감기는 바람을 밀어내며 길은 잘 익은 햇살 따라 부드럽게 휘어지고 섬들은 수평선 끝을 잡아 그대 처음 만난 날처럼 팽팽하게 당기는데 지난 여름 푸른 상처 온몸으로 막아주던 방풍님이 얼굴 붉히며 발갛게 옷을 벗는 풍경. 은점 지나 노구 지나 단감빛으로 물드는 노을. 남도에서 가장 빨리 가을이 닿는 30리 해안길. 그대에게 먼저 보여주려고 저토록 몸이 달아 뒤척이는 파도. 그렇게 돌아앉아 있지만 말고 속 타는 저 바다 단풍 드는 것 좀 보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매일 신앙송 대회를 하는데요. 네. 지정시를 3개로 했습니다. 시 예. 3개. 그 하나가 또 집주가 있죠. 예. 그 시에 또 철학이 좀 담겨 있던데 그 아. 시에 쓰신 그 철학적 배경은 뭡니까? 뭐 엄청난 철학이라고 하기에는 시가 너무나 사실적인 시인데 우리 아버지 얘기죠. 아버지가 인생 자체가 집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 일제시대 때 북한도로 가서 큰 뜻을 품고 갔다가 뜻은 하나도 못 이루고 독립운동가 이름도 못 올리고 모든 거에 다 실패하고 상처투성이 맨몸으로 낙향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으로 치면 세상과의 싸움에서 참패한 장수 같은 형국인데 그 아버지가 낙향해서 큰 집 모시밭을 빌려서 거기다가 조그맣게 초가 3칸 집을 지어서 우리 네 식구 살면서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집은 사서 들고 배는 묵어 타라. 이런 말이 있었어요. 집은 짓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서 들고 배는 처음 진수한 배는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셀 수 있으니까 묵어서 타라. 묵은 배를 타라. 오래된 배를 이런 얘기였는데 깊은 예, 그런 얘기를 가르치면서 집을 짓던 생각하고 그 다음에 먼 북방 땅까지 짊어지고 갔던 그 집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게 아버지의 삶 자체고 무거운 짐 자체지요, 인생에. 그 집이 사실은 알고 봤더니 가장 멀리까지 가고 싶어 했던 곳에서 더 찾아 헤매고 했다가
정신을 차려봤더니 어느 날 깨닫고 봤더니 내가 가장 닿고 싶었던 곳이 바로 여기더라. 이런 깨달음과 함께 천자문에 보면 집우집주라고 왜 우주라는 광활한 공간을 얘기할 때 하필이면 집우집주를 반복해서 썼을까? 그 궁금증하고 맞닿아서 나온 시예요. 지금도 큰 우주가 또 다른 집이고 그 집의 또 다른 집을 둘러싸고 있는 집이라고 이럴 때 보통 철학에서는 시간과 공간 개념을 가지고 우와 주를 구분하는데 그 두 개가 다 만나는 곳이 우주죠. 뭐 요즘 코스모스 그다음 우리 은하 갤럭시 이런 얘기할 때 그런 것들하고 이 상층 이미지하고 땅에 있는 지상 이미지하고를 또 겹쳐서 직조하고 그렇게 썼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낭송가 중에서도요, 의외로 그 지부집주를 아주 좋아해서 오. 내일도 아마 몇 분이 하실 겁니다. 이제 이번에 지정시로 안 그래도 돼 있길래 네. 궁금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지금 낭송가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우리 그 꼭 만나면은 질문하고 싶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네. 우리 오늘 좀 질문 누가 계십니까? 우리 시인 만나시면 한번 질문. 네네네. 우리 저 신자윤 시인님이 서울서 달려오신 이유가 우리 시인님 꼭 만나서 뭐 여쭙고 싶다는 네. 말이 있답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신자윤입니다. 네. 평소 제가 뵙고 싶던 고두현 시인님을 이렇게 아름다운 독일 마을에서 뵙게 되니 무척 반갑습니다. 시인님,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 드려도 예. 될까요? 아유 그러면요. 네네. 예. 첫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아이고 겁나라. 요즘 시집이 잘 팔리지 않죠.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독자가 시를 떠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인님께서는 독자가 시를 떠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고 또 이제 그 독자가 시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지름길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런 좋은 의견이 있으면은 듣고 예.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고요. 아유 작정하고 지금 문제가 나오니까 더 큰 문제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맞습니다. 시집 잘 안 팔린다고 요즘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떠난 거 맞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시가 어려워졌어요.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주제가 없는 게 요즘 시입니다라고 공공연하게 주장할 정도로 형식 파괴, 의미 파괴 이런 쪽에 너무 주안을 두다 보니까 새로운 시도는 아주 의미 있을지 모르나 그게 독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는 실패해서 독자가 스스로 떠나게 만든 문제점이 거기 있다고 보여지고 더구나 그 일부 평론가들이 평론하기에 아주 좋은 소재나 주제거리를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너무 일반 대중하고 거리를 너무 먼 곳에서 학자들끼리 음풍농을 하듯이 그렇게 되는 평론들도 독자를 뭐랄까 좀 질리게 만들었달까 그런 게 있어서 좀 아쉽고 저도 그렇습니다. 민음사에서 나온 첫 시집만 해도 그때는 2000년이었는데 꽤 잘 나갔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모두가 알다시피 시집 판매량이 너무 많이 줄었는데 이 세 가지 정도 요소가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이거를 뛰어넘으려면 서사나 서정의 본령을 되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지역적이고 실험적이고 형식 파괴적이고 이런 새로운 것만 추구하다 보면 본질을 놓칠 때가 참 많은데 역시 해답은 본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서정성을 다시 되찾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공감하는 사람이 많아서
약간의 운동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같이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시인들이 그 심사위원을 바라보지 않고 독자를 바라봤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네. 그 두 번째 질문 준비한 거는 아까 우리 서의사님께서 제가 준비한 걸 먼저 새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굉장히 무거운 질문을 하셨고요. 예. 조금 무겁게 갈았다 보니까 우리 건배 한번 합시다. 어차피 뭐 오늘 맥주 축제 날입니다. 맥주를 한 잔. 자, 잔 따르세요. 이건가요? 예. 자, 다 따르셨어요? 시컷 드세요. 자기 잔은 다 비워야 됩니다. 안 비우면 무임승차로 보고 30배 물러야 됩니다. 다 드세요. 제가 건배서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네, 하십시오. 이번에는 프랑스 방식으로 합시다. 아니, 우리가 다 아는 마셔보러 이런 거 말고 좀 제대로 새로운 거. 제가 하루 유학 갔다 왔다. 선창을 입에 하면 몽땅 이렇게 합시다. 괜찮아요? 입에 몽땅. 예, 좋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입에 몽땅. 원샷보다는 낫죠? 저도 불어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드숑 하면 마숑 하세요. 자, 드숑. 마숑. 제가 중국어로 한번 할게요. 맥주하. 당치평. 맥주 취하면 하루가 행복하고요. 당신에게 취하면 평생이 행복합니다. 오, 멋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 잔. 아이고. 먼저 하세요. 이거는 이제 다 먹어야 돼요. 아이고, 아이고. 아니, 이 예. 맥주 축제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서 진행을 해야 돼요. 이거 합법적인 거예요. 좋죠. 원래 뭐 예, 문화- 방송에서 담배, 술 마시는 거 안 되는데 독일 맥주 축제 아닙니까? 여기 우리가 독일 마을에서는 오늘 허락된 이 음주 방송이 되겠습니다. 뭐 맥주 마시니까 좋습니다만 문학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텐데. 네네네. 그리고 우리 시인께서는 지금 기자로도 계시죠. 예. 기자 생활까지 하시면서 또 시를 쓰시고 계시잖아요. 예. 그 어려운 점이 뭡니까? 기자는 이제 생업을 위해서 밥벌이 직종이죠. 시만 써가지고는 굶어 죽기 딱 좋기 때문에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내가 직업을 가진다면 활자밥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활자밥 중에 가장 월급을 많이 주는 데가 신문사니까 신문사 무조건 한번 지원해보고 그 다음에 그거 안 되면 출판사 떨어지면 인쇄소라도 가겠노라 이렇게 하고 일단 활자밥을 먹자라고 마음은 먹었고 정말로 운이 좋아가지고 제가 입사할 때가 88 올림픽 때였습니다. 그래서 신문 기자를 3배를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신문 지면이 3배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부지리로 소띠끄럼 치다가 신문사에 들어가는 기적이 일어났죠. 그러고 나서 신문사 생활을 이제 36년째 하고 있는데 신문 기자의 글쓰기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일단 객관적이어야 되고 이성적이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또 어찌 보면 직선적이어야 되고 차가워야 되고 냉철해야 되니까. 그런데 시를 쓰는 거하고는 매사가 반대인 거예요. 시는 알다시피 차가운 것보다는 부드러운 거, 따뜻한 거, 그 다음에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성적인 거, 또 좀 곡선적인 거,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저널리즘 글쓰기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날마다 넘나드는 거가 아주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어떻게 하는 것 같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해결했냐 그러면 일단 일주일 내내 신문사에 올인합니다.
올인하면서 저녁 시간이라든지 이 좀 시간 날 때 단지 2시간이 시간이 빈다고 갑자기 모두가 전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가장 간단하게 메모해 놓습니다. 메모해 놨다가 주말이나 월말에 시간 따로 내 가지고 그 메모한 거를 다시 또 복귀하고 하면서 하나라도 잊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으려고 초고를 만들어서 놓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 휴가를 받으면 일주일 휴가 동안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열흘이 예를 들어 휴가다 그러면 5일 동안에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보통은 그래서 5일 동안 술 마시고 놀고 일단 비우는 걸로 하고, 어떤 시인들은 닷새 동안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닷새 동안 자는 거하고는 좀 다른데, 어쨌거나 아무것도 안 되고 이제 좀 될까 하고 작업 좀 해야 되겠다 싶으면 이제 휴가가 끝날 쯤이 되는데, 마지막 6, 7, 8, 9 정도에서 제일 시가 많이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목소리 듣기 거북하진 않나요? 아주 섹시해요. 제가 이거 어제 밤에 갑자기 목감기 와서 이 관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둘이 지금 쌍쌍으로 예. 목이 좀 그래서 컸어요. 그런 방식으로 시를 써왔는데, 그래서 남보다 시를 한 편 완성하는데 오래 걸려서 과작 스타일입니다. 다만 작년에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시를 작년에는 21편 정도를 발표를 했는데, 좀 왕성하게 발표를 해서 그런지 유심작품상을 그래서 준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문학관 105군데를 다니면서 시인들을 제가 소개하고 그 이제 프로를 맡고 있는데요. 네. 정말 그 유명한 시인들 중에서 거의 그 기자 생활한 분들이 참 많아요. 언론 출신들. 예. 그래서 그 팬이 무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인님께서도 기자 생활 하시면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시를 쓰신다는데, 우리가 뭐 신문사의 기자 송고도 그렇지만 우리 어떤 글을 쓸 때도 항상 마지막 날, 전날 우리 시험 공부도 그렇게 돼요. 벼락치기 하듯이 정말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닥치니까 글이 나와요. 사실은 또 예. 미리 하려고 하면 안 나와요. 맨날 미루다. 우리가 좋아하는 정지용 시인도 경향신문 주간을 지냈고, 네. 그때 지금 경향신문의 여적이라는 코너가 정지용 선생님이 만들어서 처음부터 쓰던 코너거든요. 한국경제신문에는 천자 칼럼이라는 코너가 있고, 조선일보에는 만물상이라는 코너가 있고, 그렇듯이 옛날에는 뭐 주요 문인들이 대부분 직업이 없었으니까 신문사나 아니면 관공서, 은행 이렇게 있었죠. 요즘 그래도 직업의 이 선택폭이 굉장히 넓어져서 다양한 직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예, 저는 그래서 신문사에 36년째 있으면서 오히려 시 쓰기에 더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그 직선적인 글쓰기와 곡선적인 글쓰기라는 두 개의 날개로 균형을 잡으면서 오히려 좋은 글을 쓸 수 있어서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네. 언론 출신을 또 그렇게 잘 활용해서 넘나들면서 그렇게 하셨네요. 그리고 지금 남해에 와서 보니까 그 유배문학관에 유배인들만 있어요. 문인들이. 제가 볼 때 대표적으로 우리 고디현 시인께서 남해의 대표적인 시인이 되면 나중에 문학관이라도 아마 세워주지 않을까, 그런 또 욕심 없습니까? 남해는 워낙 그 유배문학 대가들부터 많고, 또 이미 유배문학관이라는 데 문학관이 있고, 그래서 아마도 남해 문학관이라는 이름으로 그 문학관 안에 많은 문인들의 그 뭐랄까 방이랄까 이렇게 하면 어떠냐라는 의견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단독 문학관이 아니고 남해신 전체 문학관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시인님은 어느 분의 영향을, 우리 그 유명한 시인 중에서 어느 분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으셨을까요? 영향이라기보다 제가 어릴 때 멋모르고 좋아했던 분들은 백석,
소월, 지용, 미당 이렇습니다. 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 금서였죠. 그때는 백석 시집이 해금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해적판으로 나돌고 있었는데 그 삼촌 누나들 책꽂이에 가면 가끔씩 그 백석 시집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 백석 시집의 북한 말, 평안도 이쪽 그 향토가 참 좋더라고요. 네. 이야, 이렇게 시를 잘 쓸 수 있나. 더구나 소울이 19에 쓴 시가 이거라고? 19살이 어떻게 이런 시를 쓰지? 그때 제가 14살이었는데 나는 19살 되면 이런 시를 쓸 수 있을까? 그게 그 당시 어린 마음에 평생에 넘지 못할 산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 미당. 와, 그 뭐 지금의 역사적인 공과 이런 거는 따로 차치하더라도 문학적인 면만 놓고 보면 와, 어떻게 언어를 이렇게까지 우리말을 완벽하게, 아니 완벽하다는 표현이 안 맞겠죠. 이렇게 물 흐르듯이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하고 찰지게 어쩌면 이렇게까지 우리말을 맛을 완벽하게 가지고 놀까? 이런 거에 너무나 경이로워서 뭐 밤새 그냥 껴안고 잤죠.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무사독학이 됐어요. 특별히 어떤 스승님이 계신 게 아니고 거꾸로 말하면 너무 유명한 시인들을 다 스승으로 삼은 거죠. 제가 못 모르고. 네. 충분히 좀 아름다운 시가 남의 대표 시가 되고 있습니다. 시인님의 그런 또 어릴 때부터 그런 그분들의 어떤 공부를 하셨군요. 네. 이제부터. 네. 다행히 독자들에게도 좀 시간을 주십시오. 예, 뭐 다행히 오신 분들이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그리고 지금 또 우리 지금 낭송가님들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또 많은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또 누가 하실 분들 손 네네 우리 문은경님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하세요. 여기. 화면에 등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마이크도 없고. 혼자서 운전하고 오는 내내 우리 고디현 시인님을 만나러 온다는 생각에 가슴 벅찬 마음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2시간 반, 3시간? 아이고, 네. 예. 네, 너무 기분이 좋고요. 또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고디현 시인님께서 정말 수많은 작품을 쓰셨는데 그 많은 시 중에 가장 마음이 가는 시가 어떤 시인지 2편만 알려주신다면 영광입니다. 이제 늦게 온 소포와 물미 안에서 보내는 편지는 이제 워낙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은 분들이 또 낭송 대회에서 또 상 받고 이러라고 그랬는데 나머지 2편을 꼽으라 그러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1년 뒤에 썼던 한여름이라는 석줄짜리 시가 있습니다. 제가 문화부에 있고 옆에 사회부인데 기상청 출입하는 막내 기자가 사회부장한테 보고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 선배 남쪽에 홍수 진다고 기사 써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제가 전화기를 들고 055 하고 누르다가 보니까 아이고 참 어머니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 이거였는데 한 30행 정도 시를 썼어요. 그러다가 줄였더니 석줄 남았어요. 근데 석줄도 너무 짧아요. 그래서 걱정이 너무 됐어요. 이 시를 내용이 전달이 될까 이 시가. 그런데 이 시가 노래도 나와 있는데 노래 공연 듣다가도 다 울고 그러면 충분히 전달이 된 거겠죠. 한여름이라는 시는 짧으니까 제가 읊어드릴게요. 남녘 장마진다 소리에 습관처럼 안부전화 누르다가 이젠 안 계시지.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빈자리라는 시인데
기적적으로 이 빈자리는 제가 외웁니다. 낭송을 한번 멋지게 해주십시오. 예, 이 빈자리는 절반은 제가 낭송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샹송처럼 약간의 노래를 섞어서 들려드릴까 합니다. 조금 색다른 시도를 해보는 건데 오늘 처음이에요. 14살 봄 읍내 가는 완행버스, 먼저 오른 어머니가 남들 못 앉게 먼지 닦는 신용하며 빈자리 맡고 서서 더디 타는 날 향해 바삐 손짓할 때 빈자리는 남에게 양보하는 것이라고 아침 저녁 학교에서 못이 박힌 나는 못 본 채 못 들은 척 얼굴만 자꾸 화끈거렸는데 마흔곡에 붐비는 지하철 어쩌다 빈자리 날 때마다 이젠 여기 앉으세요 어머니 없는 먼지 털어가며 몇 번씩 권하지만 괜찮다 아득한 땅속길 천천히 흔들리며 손살에만 연신 치는 그 모습 눈에 밟혀 나도 엉거주춤 끝내 앉지 못하고 예. 작사 작곡 고지훈이었습니다. 다 된 겁니까? 그리고 또 우리 낭송가님께서 또 우리 질문하실 분, 네네, 우리 임수빈님. 네. 시인님을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예, 다행입니다. 그래서 만만해집니다. 예. 제가 시를 물미 해안에서 보낸 편지를 내일 낭송하기로 돼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바닷물이 물두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건 내 솔직한 고백인데 어떻게 하면 시를 좀 더 잘 쓸 수 있을까, 또 왜 시를 쓰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정말로 근원적인 질문이셔서 결코 만만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시를 왜 쓰느냐? 시가 저는 숨 쉬는 것 같아서 호흡을 시적으로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높낮이와 들숨 날숨이 평화로워질 때, 시에서도 왜 우리가 격정적인 시가 있고 부드럽고 편안한 시가 있는데 저는 부드럽고 편안한 시가 좋거든요. 그래서 쓸 때도 부드럽고 편안한 표정으로 쓰려고 그러고, 가급적이면 흥분하지 않으려고, 또 슬픈 얘기를 하더라도 슬프다고 하지 않으면서 쓰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쓰는데, 그건 아마도 왜 그렇게 시를 쓰는지 생각해 보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집이 전부 번개탄 피울 정도로 코너에 몰려가지고 집안이 풍비박산 났을 때 우리 어머니가 남해 금산 절에 가서 며칠 있다가
볼 발레리의 시처럼 바람이 분다 살아봐야겠다 이것처럼 살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꼬셔가지고 아유 우리 절집으로 갑시다. 적어도 밥 걱정은 안 해도 되겠소. 그래서 이제 남해 금산 절집으로 식구가 다 가서 절집 한 모퉁이 빵에 이제 이 살림을 차렸죠. 그러고 나서 2년 동안 제 학교를 안 다녔어요. 너무나 좋았죠. 머루 달에 따라다니고 나무 금산에는 산이 깊어서 으름이라는 열매도 있고 일종의 그 애기 바나나처럼 생긴 건데요. 그것도 있고 뭐 박달 열매 따라다니고 고사리 캐고 뻗지 열매 주전자 들고 올라가서 다람쥐처럼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가끔씩 상주 해수욕장까지 심부름하러 오르내리고 그렇게 2년 동안 학교를 안 다니고 지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일종의 자연 수업 시간이 아니었던가 학교 수업 시간이 아니라 그때 제가 어린 나이에도 뭔가 이 설명할 수는 없으나 고요해지는 거, 깊어지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엿보거나 눈치를 좀 챘달까요? 그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아주 좋은 자양분이 된 거죠. 그 2년간 학교 안 다니던 그 시절이 시심을 엄청나게 예. 이렇게 몸속에 키웠나 봅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저에게 학적부가 인연이 없다라는 게 어느 날 그게 감사한 일로 네. 또 느껴지더라고요. 그 인연이 50년을 더 이렇게 풍부하게 시를 쓰면서 사실 수 있도록 해준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느 분이 여기까지 달려오셨는데요. 제가 더 짧게 대답 드릴게요. 네. 뭐, 또 질문하실 분.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네. 네, 오늘 저는 그 경호문학회 큰 행사를 포기를 하고 고두현 시인을 아이고. 만나러 왔습니다. 저희들한테 저도 시를 쓴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한데 시를 쓸 때 좀 어떻게 쓰면 시를 좀 잘 쓸 수 있는지 그런 비법을 좀 오늘 팁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다 싶고요. 제가 이 시집에서 좀 가슴에 좀 뭉클하게 와닿는 시가 있어서 한번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이고 좋지요. 우리 또 유명한 시낭송가시잖아요. 음악이 음악 있나요? 뭐 할 것도 하지요, 뭐 제대로. 오늘 우리 잔치니까. 이 시에 대해서도 한번 나중에 설명 좀 준비하시는 네. 동안에 참 예쁜 발이라는 시인데 보니까 저거는 우리 어머니 발입니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는 아니었으나 뇌에 이 세포가 치매를 당해가지고 잠깐 정신이 살짝 오락가락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병실에서 링거줄로 뜨개질을 한다고 막 이러다가 내가 가면 아이고야 우리 아들 닮았다고 그 서울에 있는 우리 아들 같다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럴 때 내가 같이 이 동네 아저씨도 됐다가 뭐 이랬다가 이렇게 놀아드리던 시절이 있었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금산절에 있다가 제가 고등학교 갈 무렵에는 이제 머리 깎고 스님까지 되셨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인생이 파란만장했겠어요. 그 파란만장한 인생에 두 발 뻗지 못하고 있던 그 어머니가 두 발 뻗고 주무시는 모습을 보면서 쓴 시예요. 네, 한번 그냥 낭독으로 해보겠습니다. 참 예쁜 발 고두현 왜 그리 똑같노 왜 그리 똑같노 하무 닮았다 소리 많이 듣지
낮에 추운데 옛날 생각나나? 여적 새싹시 같네 그래. 새싹시 같아. 기억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아들, 오빠, 아저씨가 되어 말벗 해들이다가 콧등 뜨고 치는 오후 링거줄로 뜨개질을 하겠다고 때를 쓰던 어머니 누구신디 처음으로 편안하게 주무시네. 정신 맑던 시절 한 번도 제대로 뻗어보지 못한 두 다리 가지런하게 펴고 무슨 꿈을 꾸시는지 담요 위에 얌전하게 놓인 두 달 옛집마당 꽃분보다 더 희고 곱네. 병실이 환해지네. 어머니 어머니 아이고, 한편에 시극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책에서 제가 너무 이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시라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봤습니다. 네. 그 설명은 방금 이제 드렸고, 시를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참 200과 두부에게 물어도 참 난감한 대답인데, 저 나름에 갖고 있는 거는 경험한 것 중에서 똑같은 일을 경험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저렇게까지 다 느끼고 어떤 사람은 다 못 느끼는가. 그 경험의 밀도 차이, 거기에서 좋은 시와 아닌 게 갈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사물이나 현상의 뒷모습을 보면 더 좋은 시가 가끔 나온다, 이런 또 이 경험을 해봅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건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진작가가 방한했을 때 인터뷰 끝에 물었습니다. 역시 아주 운문을 던졌죠. 선생님, 사진을 제일 잘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막 웃더니 한 3,000번도 더 들은 질문이라면서, 그러면서 손가락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사람들은 전부 손가락, 손바닥, 지문, 뭐 손톱 밑에 때까지 전부 여기에 집중을 하는데 자기는 손가락 사이를 찍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맞아. 손가락 사이를 찍으니까 손가락이 오히려 배경이 되네. 포크를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포크처럼 보이네. 손가락이 하늘로 향한 게 아니고. 이런 시점의 전환, 이런 게 사진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아주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정답은 아닙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도 신앙송 가지는 낭송을 한 지는 20년 정도 되었고요.
예, 시인으로 등단해서 지금 한 6년 정도 되었어요. 네. 근데 아직 새내기죠. 근데 늘 이제 이 글이라는 건 정말 애인을 다루듯이 하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애인은 하루라도 관심을 주지 않으면 도망을 간다고 했어요. 맞나요? 그리고 제가 공감합니다. 지금도 솔직히 낭송을 하고 뭐 다양하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글을 쓰는 시간이 정말 많지 않고 그래서 요즘 이제 한 일주일에 한 편 정도 시를 쓰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면 엄청 많이 쓰는 거죠. 올해부터 고을부터 조금씩 예. 쓰기 시작했는데 제일 제가 이제 아직까지 새내기다 보니까 제목을 정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예. 물론 이제 시를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용을 써놓고 뭐 제목을 정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제목이 먼저 되어야 그 시의 이제 연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이제 그 제목을 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굳이 말하라면 한 반반인 것 같습니다. 제목을 정해놓고 시를 쓰는 경우 반. 그 다음에 아까 물미안에서 보내는 편지의 첫 구절이 현장에서 그냥 떠오른 것처럼 그건 뭐 억지로 만든 게 아니죠. 현장에서 보고 그냥 건진 건데 그렇게 해서 구절이 먼저 떠오르고 제목을 나중에 붙이는 경우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딱히 제목부터 꼭 먼저 써야 된다라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안 그래도 가능하더라고요, 또. 다만 제목 없이 시를 써놓고 제목을 붙이려고 그러다 보면 의도한 것과 달리 따로 놀 때가 있어요. 그런데 노련한 사람들은 시를 써나가는 과정에서 제목이 떠올라서 그 제목하고 맞춰서 수렴을 해갑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약간 따로 놀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제목을 멋있게 지으려고 너무 노력한 나머지 안 돼가지고 오히려 더 평범한 제목을 선택했던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까 한여름이라는 시도 그래요. 멋진 제목을 달고 싶었어요. 한마디로 딱 사람들을 울릴 수 있는 제목을 달고 싶었으나 그 시가 갖고 있는 본령의 힘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 제목에다가 석가래에 너무 힘을 주는 것 같아가지고 제목은 힘을 뺐어요. 그냥 현상만 삼음절로 한여름이라고 그냥 배경만 얹어놓고 시 3행이지만 이 3행이 워낙 강렬한 시이기 때문에 이 3행에서 다 느끼라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목의 완급을 조절해서 오히려 힘을 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도는 따로 없는 것 같고 자기한테 잘 맞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봐요. 예, 고맙습니다. 저도 큰 거 배웠습니다. 저도 지금 어디 이제 대기업에 글을 적어도 그 개간지 쓰고 있는데 제 욕심이 항상 그 제목 위에 굉장히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그래서 제목에 그냥 뭔가 임팩트를 주려고 했는데 지금 배운 게 평범하게 오히려 그래야 오히려 본문이 살겠다 하는 생각도 예, 본문을 듭니다. 살리고 싶을 때는 또 그렇게 하는 네, 제가 예. 오늘 큰 공부 하나 또 배워갑니다. 지금까지 남해 독일마을 맥주축제 현장에서 고대현 시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ETV 문학 채널은 오는 11월 1일 제37회 시인회를 맞아 관광명소 탐방객 즉석 신앙송 연말 결선 대회를 대전에서 갖습니다. 11월 1일 오후 2시 대전 하늘정원 아트홀인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1월 1일 수요일 대전 하늘정원 아트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안정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문학 채널 화이팅! 다음에 이 고두현 왔잖아요. 고두현 화이팅! 자, 고두현
화이팅. 그다음에 자, 우리 독일 마을에 왔으니까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마을, 예, 또 뭐 있지? 김흥식 화이팅.